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 제한 개발론 및 실습 18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학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했는지 살펴보면은 첫 장에서 객체 지향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subclassing, subtyping, dependency relationship, polymorphism, inheritance,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노트에서는, 강의 슬라이드에서는 솔리드라는 객체 지향의 설계 원리 중 가장 중요한 5개의 원리를 살펴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객체 지향 설계 원리와 프로그래밍 개발 원리, 설계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NT 패턴이라는 것, 코드 스멜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런 코드 스멜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리팩토링 방법들도 중간고사 바로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반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학습했고요. 이 디자인 패턴들은 갱오포가 정리한 23개의 설계 패턴 중에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14개의 패턴들을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이 외에 나머지 인터프리터 패턴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지난 노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갱오포에 나오는 23개의 설계 패턴 외에 MVC라는 아키텍처럴 패턴도 살펴봤고, 펍섭이라고 하는 관찰차 패턴과 유사하지만 이 역시 아키텍처 패턴으로 분리되는 펍섭 패턴도 살펴봤고, 널 객체라는 23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패턴인데 널리 또 사용되는 기법 또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3개는 포함되진 않지만 그 생성자 대신에 객체 메소드를 사용하는 객체 메소드를 사용해서 생성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simple factory pattern 그런 개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들 내용들이 개발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도구이고 자산이고 용어이고 다른 개발자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갱오포에 소개되는 23개의 설계 패턴은 갱오포는 C++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저는 자바 위주로 소개를 했고 또 수업 시간에 과제는 또 파이썬으로도 했는데 언어마다 그 언어의 특성 때문에 각 패턴을 구현할 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싱글턴 패턴이 언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큰 차이 없이 언어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언어에 제한적으로만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또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해서 웹
응용을 개발하든 웹 서비스를 개발하든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든 일반 응용을 윈도우 응용을 만들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또 웹 프로그래밍에서 나타나는 설계 패턴들, 특정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들, 뭐 이런 소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학습할 때도 이번에 배운 이 갱어포의 23개의 설계 패턴이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분야의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나타나는 설계 패턴들을 이해할 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배운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적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핵심 키워드들을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은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고,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틀이 클래스이고요. 그리고 자바에는 그 같은 이름의 메소드들, 같은 메소드를 제공하는 객체들을,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는 상태와 행위를 하나의 틀에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상태와, 즉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에서 정의하는 그 형태를 우리는 encapsul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객체 지향에서는 이렇게 encapsulation 하면서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직접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틀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방법을 통해서만 데이터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데이터가 유효한 범위 내의 값을 늘 유지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한 클래스만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클래스들을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 클래스 간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이들 클래스의 객체들 간에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관계와 관련된 용어들이 isA, useA, hasA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isA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inheritance, subclassing, subtyping 이라는 개념이 있고, 한 클래스에 등장하는,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등장하는 다른 클래스들이 있으면 그들 간에는 의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존 관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구체적인 클래스보다는 추상 타입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 유연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 요소의 수정이 다른 요소의 수정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브클래싱하고 서브타이핑을 하는 이유는 폴리모피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양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범용 프로그래밍의 한 일종일 수 있어요. 하나의 함수를 만들면서
flyable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함수는 fly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범용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포함 관계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aggregation, composition, association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요 두 개는 이제 whole part 개념, 전체 부분 관계. 그리고 이런 association이나 복합 관계에서는 그 관계의 다수성도 고려해야 되겠고, 폴리모피즘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레이트 바인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행 시간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F, fly 부르면은 이 F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실행 시간이 돼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모피즘은 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레이트 바인딩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레이트 바인딩의 반대 개념이 early binding입니다. 즉 컴파일 시간에 그 호출할 메소드를 컴파일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어떤 내가 만들려는 응용이 있을 때 이 응용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객체로 모델링할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을 어떤 객체의 멤버 변수로 모델링할 건지, 클래스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상속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설계 원리들, 또 개발 원리들, 그런 개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솔리드는 객체지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5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Single responsibility, 단일 책임 원리, 열림 닫힘 원리, risk of substitution 원리, 인터페이스 분리 원리, 의존관계와 관련된 원리, dependency, inversion, 뒤집기 원리, 요 5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 나오는 요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high cohesion, 응집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함수도 응집성이 높아야 되겠고, 클래스도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 클래스는 수정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객체지향으로 우리가 잘 프로그래밍 하면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속, 포함관계, 이런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는 설계 패턴들, 예를 들면 뭐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하는 전략 패턴이라든지 또 장식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 객체를 장식해서 기존 객체는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고, 상속과 관련해서 서브타이핑, 서브클래싱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서브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타이핑까지 돼야 된다. 그래야 강건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리스크 오브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리모컨으로 자식을 처리할 때 어색한 것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세그레이션 프린시플은 인터페이스, 한 클래스가 한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수는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을 구현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필요 없어서 빈 메소드로 구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은 이런 것과도 매우 밀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을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Dependency Injection 하는 방법이 있고 헐리우드 프린시플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그 추상 메소드를 부모 클래스에서 사용하지만 그러면은 그것을 실제 그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는 그 측은 자식 클래스들이 될 것입니다. 디펜던시 인버전에서 이 뒤집기라는 것은 내가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하지만 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펜던시 인젝션도 그렇고요. 헐리우드 프린시플도 그렇게 해줍니다. 나는 자식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지만 나는 자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디펜던시 인젝션을 할 경우에 나는 추상 타입에만 의존하지 실제 나한테 주입된 구체적인 객체에 대해서는 그 객체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린시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설계 패턴, 좋은 패턴들을 학습했는데 실제 프로그래밍에는 좋은 패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쁜 패턴도 나타나게 되겠고 그것을 우리는 코드 스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코드 스멜인지를 알게 되면 처음부터 개발할 때 이런 코드 스멜이 나타나도 프로그램 하지 않겠죠. 또 만약 프로그램 했는데 이런 코드 스멜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 리팩토링 기법들을 써서 이런 코드 냄새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에 대해서도 그 한 주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엔티 패턴 또 코드 스멜도 다 그 리팩토링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만든 다음에 그냥 처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든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코드를 개선할 수 없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리팩토링은 코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 자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성능 최적화는 뭐 필요 없는 거냐 아니면 왜 성능 최적화를 등한시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리팩토링이라는 거는 이제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개선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가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성능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도 적절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능을 최적화하다 보니까 코드가 읽기 어렵고 뭔가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지면은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응용이라는 것은 그 응용이 돌아가는 환경에서 필요한 수준의 성능만 보이면 됩니다. 그 나머지의 어떤 사소한 성능의 차이는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소한 어떤 성능 개선 때문에 코드가 읽기가 어려워지고 코드가
유지 보수하기가 힘들어지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또 기존 코드를 이제 리팩토링 할 때 어떤 설계 패턴을 적용해서 리팩토링 하면 좋은지, 그런 관점에서도 리팩토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to patterns 해가지고 코드들을 봤을 때 이 코드는 뭐 전략 패턴을 이용해서 리팩토링 하면은 코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슨 패턴을 이용하면은 커맨드 패턴을 이용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코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응용을 개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개발, 리팩토링, 개발, 리팩토링,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주 깔끔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러면 우선 기능을 만들어내고, 기능을 만든 다음에 그 완성된 코드를 리팩토링 하는 방법을 써서 코드를 개선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러는 방법들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설계 패턴은 다른 개발자들의 경험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나타난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았더니 이 패턴은 되게 좋더라. 그래서 그 패턴들을 언제 어떤 설계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하면 좋은지 정리를 한 것이 설계 패턴이고요. 갱4가 23개의 패턴을 정리해 놓고 있고, 지금도 응용들을 개발할 때 이 이 설계 패턴들을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개발자로 활동하고 싶으시면 이런 설계 패턴들을 잘 알아두시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요소들마다 필요한 적절한 설계 패턴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코드를 좋은 코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설계 패턴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또 잘못 적용하면은 오히려 코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꼬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맞는 것을 필요할 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인데, 이 패턴들이 각각 어떨 때 사용하는 패턴인지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포장하여 다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요거는 어댑터 패턴에 해당되겠죠. 자식에게 알고리즘의 일부 단계를 위임한다. 요거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알고리즘 골격 중 일부는 자식들이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패턴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자식이 어떤 구체적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지 결정을 해준다. 요거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되겠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그 생성에 적용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제한을 해준다. 요거는
싱글턴 패턴이고요. 요때 같이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은 객체 풀이라는 개념입니다. 싱글턴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는 거고요. 객체 풀은 특정 상태를 가진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풀에 유지해서 똑같은 상태를 가진 객체는 여러 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객체 풀 개념이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서로 바꿀 수 있는 행위를 캡슐하고 관계주의를 통해 어떻게 행위를 수행할지 결정해 준다. 요거는 전략 패턴이 되겠습니다. 객체의 집합과 개별 객체를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 합성 패턴. 그래서 객체들을 트리 구조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죠. 상태 기반 행위를 캡슐화하고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바꾸어서 객체의 행동 패턴을 바꿔준다. 요거는 상태 패턴이 되겠습니다. 객체를 복제하여 생성해준다. 요거는 프로토타입 패턴이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쓰면은 효과적인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특히 객체의 조합이 몇 개가 안 되는 거. 얘와 또 요 객체 풀하고 잘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집합에 대한 접근을 단순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 집합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 객체 집합. 요거는 facade 패턴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서브 시스템, 여러 가지 복잡한 객체들로 구성된 서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해 주는 게 facade 패턴이 되겠고요. 객체를 포장해서 객체 행위를 확장해 준다. 장식 패턴이 되겠고요. 이 장식 패턴은 객체들을 여러 번 포장해 줄 수도 있죠. 다양한 것으로. 구체적인 클래스 지정하지 않고 관련 있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련 있는 객체를 생성해 준다. 어댑터 패턴이 추상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상태가 변했을 때 자동 통보해 준다. 관찰자 패턴이 되겠습니다. 객체를 대신해서 그것에 대한 접근을 제어해 준다. 접근을 제어하게 되면은 프록시 패턴. 요청을 객체로 캡슐해 준다. 명령 패턴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현을 숨기고 객체 집합을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반복자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패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널 객체까지 그리고 MVC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운 설계 패턴을 종류별로 나눠보면은 설계 패턴은 크게 생성, 행위, 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생성 패턴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거는 팩토리 메소드, 추상 팩토리, 싱글턴입니다. 그리고 객체 풀이라는 개념도 소개했고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프로토타입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빌더 패턴도 하나 소개를 했고요. 또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추상 팩토리를 소개하기 전에 단순 팩토리 패턴, 실제 갱업 23개 포함되는 패턴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성자 대신에 생성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생성 메소드를 만들 때 이 생성 메소드를 생성 전략처럼 사용해 가지고 관계 주입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행위 패턴으로는 우리는 전략, 관찰자, 상태, 명령, 템플릿, 메소드, 반복자 등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요 네 가지 방문자, 중개자, 메멘토, 연쇄 책임, 그리고 널 객체, 더미 객체를 살펴봤습니다. 인터프리터라는 건 소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룬 거, 안 다룬 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 전략 패턴은 디펜던시 인젝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설계 패턴이 되겠고, 관찰자 패턴의 경우에는 푸시 방법, 풀 방법이 있으니까 있고요. 상태 패턴은 상태 전이를 스테이트 베이스에서 하냐, 컨텍스트 베이스에 하냐. 보통은 스테이트 베이스에서 하는 형태로 많이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 객체를 여러 개 만들 때는 상태 객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이 경우에도 스태틱 멤버로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명령 패턴이 있고, 즉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들이 바로 명령 패턴, 상태 패턴 이런 것들이죠. 객체의 상태를 또 객체로 모델링하거나 그 요청을, 함수의 실행을 명령, 객체로 모델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패턴으로는 장식 패턴, 어댑터 패턴, 프록시 패턴, 합성 패턴, 프사드 패턴 5개를 살펴봤습니다. 클래스와의 관계나 객체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뭔가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장식 패턴은 객체를 장식해 가지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OCP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고, 어댑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고, 어댑터는 크게 객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다중상속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프록시는 접근과 원객체에 대한 접근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원객체 대신에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유에 따라서 원격, 보호, 가상, 스마트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우리가 살펴본 건 디자인 패턴인데 MVC 패턴, 펍서브처럼 아키텍처럴 패턴도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럴 패턴은 특정한 클래스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라 전체 응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들을 클래스 패턴과 오브젝트 패턴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템플릿 메소드 패턴, 팩토리 메소드 패턴, 어댑터, 인터프리터들은 이제 클래스 패턴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시간에 관계가 설정이 되는 그런 패턴들이 클래스 패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어댑터도 객체 어댑터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걸로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자로 일할 때 이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